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프롤로지 9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에 산염기 조절 장애 기초를 다뤘고요. 오늘은 그 중에서 메타볼릭 애시도시스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 표 한번 다시 보시면요. 산염기 장애를 판단하는 문제가 나오면은 가장 먼저 봐야 할 것은 pH다. 그렇죠? pH가 7.35 미만의 애시도시스인지 7.45 이상의 알칼로시스인지를 먼저 본다. 그럼 애시도시스에서 HCO3가 줄어들었으면 메타볼릭 애시도시스, PaCO2가 늘어났으면 respiratory acidosis, 알칼로시스라면 HCO3가 늘어났으면 메타볼릭 알칼로시스, PaCO2가 줄어들었으면 respiratory alkalosis,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각각의 원인들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히스토리를 보고 어떤 산염기 장애가 있겠거니 미리 예측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질환이 어떤 산염기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지 암기를 좀 해야겠습니다. 자, 그럼 메타볼릭 애시도시스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합시다. 말 그대로 대사성 원인에 의해 우리 몸의 애시드가 늘어난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때 대사성 원인은 첫 번째, 우리 몸에서 산이 너무 많이 생성된 경우. 두 번째, 우리 몸에서 HCO3, 즉 바이카보네이트, 염기죠. 이거의 소실이 너무 많은 경우.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감별하냐 하면은 그걸 바로 애나이온 갭으로 감별을 하는 겁니다. 애나이온 갭이란 이제 말 그대로 그 애나이온, 그 이온의 갭, 차이가 있다, 비었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거가 어떤 뜻이냐면은 검사를 할 때 측정되지 않은 음이온은 얼마만큼이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몸의 체액은 항상 전기적으로 중성이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래서 혈액이 됐건 interstitial fluid가 됐건 intracellular fluid가 됐건 이제 전기적으로 중성이어야 됩니다. 그럼 이제 걔네들이 가지고 있는 포지티브 차지를 다 더한 거랑 네거티브 차지를 다 더한 게 똑같아야겠죠. 그래서 혈액이 됐든 그래서 이제 혈액 검사를 해보면요, 나트륨, 칼륨, 칼슘 요런 것들이 양이온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바이카보네이트, 클로라이드, 포스페이트 이런 음이온들이 있는데 양이온들의 합이 음이온들의 합보다 조금 더 크게 나옵니다. 즉 어딘가에는 프로틴이라든지 설페이트, 그 다음에 뭐 락테이트, 뭐 이런 기타 등등등의 오르가닉 애시드,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혈액 검사에서 측정을 하고 그다음에 정확하게 차지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는 없지만 이제 음이온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분명 혈액 속에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혈액 검사를 하면은 이제 차지가 정확히 얼마만큼인지 나오지를 않으니까 여기 뭔가 이제 빈 것처럼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 비어 있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 이를 측정할 때 양이온은 대표로 나트륨, 그다음에 음이온은 대표로 바이카보네이트와 클로라이드를 뽑아서 나트륨 수치에서 바이카보네이트, 클로라이드 요거만큼 빼주면 얼마만큼이 비느냐, 즉 이제 나트륨에서 바이카보네이트, 클로라이드 빼면은 도대체 측정되지 않은 만큼의 음이온이 얼마만큼이냐, 이걸 알아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일반적으로 그 수치가 어느 정도 되느냐, 검사실에 따라서 이제 기준이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대략 6에서 12 정도의 차이가 나온다. 그래서 이 정도의 애나이온이 측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아니 뭐 혈액 검사를 하면은 양이온은 칼륨도 있고 그다음에 칼슘도 있고 마그네슘 같은 것도 있고 음이온은 포스페이트 같은 것도 있고 이제 간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이제 그걸 다 더하고 그 다음에 다 빼주고 해야 이제 얼마만큼이 비었는지 그래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지. 뭐 요걸 계산해가지고 6이다 얘기를 해가지고
정말 뭐 측정되지 않은 음이온이 6만큼 나왔다고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음이온이 얼마만큼 비었는지를 알기 위한 검사가 아니고요. 그냥 일반적인 건강한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계산을 했을 때 그게 대략 얼마만큼 나오냐만 우리가 알고 있어도 그게 이제 측정된 음이온이 많은지 아니면 적은지 그걸 우리가 간접적으로 대략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만 계산을 하더라도 그거를 충분히 어느 정도냐라는 것을 유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제가 공부를 좀 더 해보니까 그 유럽에서는 이 NI온 갭을 계산을 할 때 칼륨을 포함시켜가지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칼륨 수치가 이제 3.5에서 5.1이니까 정상 수치는 이제 미국 기준으로는 6에서 12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칼륨을 더해가지고 위아래를 한 4 정도 높여서 뭐 10에서 16 정도가 정상이다 이렇게 계산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만약에 애시도시스가 있는데 하이퍼칼레미아가 동반되어 있다면 이 방법을 통해서 NI온 갭을 조금 더 정확하게 평가를 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사실 저는 어떤 경험이 있냐면 그 CKD 환자의 asset base 스테이터스를 평가를 하는데 NI온 갭이 자꾸 보더라인 하이 근데 이제 비정상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거의 정상인 것처럼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실 CKD에서 애시도시스는 이제 유레미아에 의한 애시도시스이기 때문에 이게 NI온 갭이 원래 증가하는 걸로 나오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칼륨 포함한 식으로 계산을 해봤더니 그때는 NI온 갭이 조금 높은 걸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칼륨을 포함하는 게 좀 더 정확할 수 있겠다 이렇게 되는 경우가 나오겠죠. 그렇지만 이제 이런 예외적인 경우가 있더라도 일반적으로는 그냥 나트륨에서 클로라이드와 바이카보네이트만 빼는 걸로 계산을 한다. 정상치는 조금씩 다르게 제시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검사실에서 제시한 정상치의 범위를 따르도록 하자. 이게 결론입니다. 굳이 칼륨까지 계산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럼 이 수치가 정상일 때와 이 수치가 높을 때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게 본론이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NI온 갭이라는 거는 여기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NI온 갭이라는 거는 사실 이제 측정되지 않는 음이온이 얼마만큼 있는지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사실 그 중에 대부분은 프로틴, 사실 그 중에서도 알부민이에요. 근데 왜냐면은 아미노 애시드의 R 체인은 보통 그 피지올로직 pH 내에서는 네거티브 차지를 띠고 있거든요. 근데 그 외에는 뭐 포스페이트, 설페이트 같은 것도 있고 이제 락테이트 같은 오르가닉 애시드들도 있다는 거죠. 즉 측정되지 않은 음이온은 단백질 그리고 나머지 오르가닉 애시드, 뭐 이제 이노가닉 애시드도 있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몸에서 애시드가 생성이 되면은 요것들은 프로톤을 내놓은 다음에 이렇게 짝이온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짝이온 음이온 상태죠. 이런 상태로 혈액에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NI온 갭이 늘어났다는 말은 뭐 요런 것들이 늘어났다는 건데 단백질들이 확 늘어났든지 아니면 여기 뭐 애시드들이 확 늘어났겠지 뭐 둘 중 하나겠죠? 근데 엔간하면은 요 단백질은 정상 수치에서 그렇게 크게 왔다 갔다 하질 않거든요. 그래서 요 애시드들이 뭔가 늘어나가지고 요렇게 NI온 갭이 늘어났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하이 NI온 갭 메타볼릭 애시도시스는 뭐냐? 우리 몸에서 애시드가 뭐가 생성이 많이 돼가지고 애시도시스가 된 거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sepsis가 있거나 해가지고 생긴 락틱 애시도시스 아니면은 다이아베틱 키토애시도시스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유라믹 애시도시스 여기도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인톡시케이션 예를 들어서 우리 몸에 들어오면은 애시드로 변하는 물질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메탄올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의한 애시도시스가 바로 하이 NI온 갭 메타볼릭 애시도시스가 되겠습니다. 그럼 반대로
Ni온 갭이 정상인 애시도시스는 측정되지 않은 Ni온이 늘어난 건 아니다. 즉, 우리 몸에서 산이 생성된 거는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산이 늘어나가지고 애시도시스가 된 게 아니고 이때는 바이카보네이트가 줄어들어가지고 애시도시스가 됐구나 이런 뜻인 거죠. 그러면 자 보세요. 이번에는 바이카보네이트가 줄어들었으니까 혈액에서 Ni온들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세포 안에서 클로라이드 아이온이 나와가지고 차지를 맞추고 이제 차지 그레디언트를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하이퍼클로레미아가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하이퍼클로레믹 메타볼릭 애시도시스라는 말을 들으면 이 말은 노멀 Ni온 갭 메타볼릭 애시도시스랑 똑같은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럼 이렇게 메타볼릭 애시도시스에서는 하이 Ni온 갭 메타볼릭 애시도시스와 노멀 Ni온 갭 메타볼릭 애시도시스가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각각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은 뭐가 있는지 그럼 알아야겠죠. 자, 말씀드렸다시피 Ni온 갭 이 증가하는 메타볼릭 애시도시스는 우리 몸에서 새로 뭔가 애시도시스가 생성됐다는 말하고 애시드가 새로 생겼다는 말하고 같은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게 대표적으로 락틱 애시도시스, 그 다음에 다이아베틱 키토 애시도시스, 그리고 리널 페일리어에 의한 유레믹 애시도시스가 되겠습니다. 요것들은요 모두 네거티브 차지를 띠는 애시드가 우리 몸에서 새로 생겨난 것이고요. 거기에 한 가지를 더 끼우면은 외부 물질 중독에 의한 애시도시스가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메탄올, 에틸렌 글라이콜, 프로필렌 글라이콜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고, 그다음에 거기에 그 철분이나 아니면은 아스피린 같은 거를 너무 많이 복용한 것도 역시 포함이 됩니다. 뭐 이제 이거는 좀 무시하셔도 되고요. 참고로 프로필렌 글라이콜에 하고 프로필렌 글라이콜은 이제 이것도 자동차 부동액 이런 걸로 쓰는 건데 이게 에틸렌 글라이콜에 비해서는 독성이 아주 낮고 해가지고 문제가 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름이 비슷한 아이소프로필 알코올은 이제 상당히 독성이 강하다 그러고요. 대신에 이제 독성은 있지만 이제 메타볼릭 애시도시스를 일으키는 건 아니다. 뭐 이렇게 되어는 있네요. 이런 참고사항으로만 아시면 되고,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거는 에틸렌 글라이콜 인제스천이 가장 잘 나오고, 이제 메탄올 인제스천도 역시 상당히 자주 나오는 편인데, 요즘에는 거기다 뭐 자살하려고 갑자기 뭐 철분제를 막 엄청나게 집어먹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돼가지고, 뭐 이런 것, 사리실레이트 포이즈닝, 뭐 아이언 톡시스테 이런 것도 나오긴 나옵니다. 그러면 노멀 Ni온 갭 메타볼릭 애시도시스는 뭐가 있느냐? 바이카보네이트 로스가 생기는 건데 대표적으로 RTA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설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모두 바이카보네이트가 너무 많이 잃어버려가지고 생기는 문제들이죠. 네, 거기다가 한 가지 더 노멀 셀라인을 너무 많이 주면은 어딨냐? 노멀 셀라인을 너무 많이 주면은요. 이제 노멀 셀라인은 클로라이드 아이온이 154라는 아주 높은 농도로 들어가 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바이카보네이트가 몸 밖으로 빠져나가 버려가지고 이제 네거티브 차지드 아이온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이제 차지 그레디언트를 맞추려고 HCO3가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메타볼릭 애시도시스, 그러니까 노멀 Ni온 갭 메타볼릭 애시도시스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그 노멀 셀라인 소듐하고 클로라이드가 둘 다 154만큼 들어있는 그런 용액이죠. 그거를 수액으로 줄 때는 너무 많이 주지는 않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수액을 아주 많이 줘야 될 때는 노멀 셀라인으로 주기보다는 하트만 솔루션을 줘야 하나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거의 다 말씀드렸고요. 이제 나머지는 이제 다 곁다리로 나오는 것들인데 그래서 이제 뭐 유린 Ni온 갭 이런 거들 이제 마이너한 주제들인데 지금부터는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그런 게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 전까지 다뤘던 거는요. 그 ABGA 검사를 해가지고 ABGA 검사랑 그 다음에 이제 그 혈액 검사를 해서 이제 일렉트라이트를 찾아내가지고 이제 플라즈마 애나이온 갭을 계산을 한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비슷한 방법으로 소변의 애나이온 갭을 보겠습니다. 역시 측정되지 않는 애나이온이 얼마만큼이냐 이걸 보는 건데 대신 소변을 해서 계산을 한다는 점이 다르고요. 소변에는 칼륨이 다량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계산이 이제 나트륨 더하기 칼륨 거기서 이제 클로라이드 빼기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정상치가 대략 0에 근접합니다. 마이너스 플러스 10 정도고요. 근데 요거를 대체 뭘 보기 위해서 하는 거냐면 조금 전에 이제 저번 시간에 그 소변으로 산을 배설할 때 어떤 형태로 배설을 한다 라고 말씀드렸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H2PO4, PO4, titratable acid, 그리고 NH4Cl, 암모늄 클로라이드 요거 두 가지 형태로 배설을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 유린 애나이온 갭은 그 중에서 NH4Cl 그러니까 이제 NH4Cl 형태로 얼마나 배설이 되고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즉 우리 몸이 애시도시스 상태라면요. 콩팥에서는 이 NH4Cl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배설을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제대로 되고 있는가? 이거를 판단하기 위한 검사라는 겁니다. 요건 언제 하는 거냐면은 normal anion gap metabolic acidosis가 있을 때 그걸 보상하기 위해서 콩팥에서 산을 제대로 배설하고 있느냐 아니면 애초부터 콩팥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애시도시스가 생긴 거냐 이걸 보기 위한 검사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 normal anion gap metabolic acidosis에는 대표적으로 설사 다이아리아 심하게 하는 거랑 그 다음에 normal saline infusion을 너무 많이 했을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설사 때문에 알칼리가 쫙 빠져버려가지고 아니면은 normal saline 때문에 마찬가지로 알칼리가 쫙 빠져버려가지고 애시도시스가 생긴 거라면은 콩팥의 산 배설 능력은 정상이어야겠죠. 그래서 키드니로는 산을 잘 배설하고 있다. NH4Cl을 잘 배설하고 있다. 그러므로 요 식에서 클로라이드가 확 늘어날 거니까 유린 애나이온 갭이 0 미만으로 낮다. 보통 이제 마이너스 30에서 50 정도로 크게 떨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렇지만 애초부터 키드니에서 제대로 배설을 못하는 거라면은 이제 NH4Cl 형태로 배설을 잘 못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산증임에도 불구하고 유린 애나이온 갭이 여전히 0 이상의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산증이 있으면 애시도시스가 있으면은 유린에서 당연히 NH4Cl을 제대로 배설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애나이온 갭은 당연히 0보다 작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러지를 못하고 0보다 큰 상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RTA 같은 renal alkali loss를 보여주기 위한 보여줄 수 있는 검사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 밑에다가 애시도시스에 대한 renal compensation에 대해 클로라이드 아이온의 배설이 왜 늘어나는지 한번 다시 써놨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 별로 중요한 얘기가 아니니까 그냥 한번 나중에 이해 안 되시면 한번 다시 읽어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유린 애나이온 갭 제가 열심히 설명드렸는데요. 사실 이거 꼭 알아야 되는 문제는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은 normal 애나이온 갭 메타볼릭 애시도시스가 몇 개 안 되잖아요. 3개밖에 안 되는데 제가 근데 산염기 장애 판단할 때 제일 먼저 뭐부터 보라 그랬어요. pH를 보기 전에 히스토리를 보고 이 사람 뭐겠구나 추측을 해보고 그 다음에 랩이 맞게 나왔는지 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히스토리만 봐도 그 3가지를 감별하는 거는 너무 쉽다는 거죠. 거기다가 더 큰 문제는 뭐냐면요. 이거 검사를 하려면은, 이거를 보려면은,
이제 소변 검사를 해가지고 소변에 나트륨, 칼륨, 클로라이드가 얼마나 들었는지 정량 검사를 해야 되는데 애초에 그 랩 자체를 그렇게 흔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설령 네프롤로지 문제라고 하더라도 그 랩을 해가지고 주는 문제가 별로 안 나와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내과 케이스 리포트, 그 이제 네프롤로지를 돌 때는 뭐 요거를 써야 할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고 아니면은 뭐 제가 전공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은 여러분이 내과를 전공을 한다면 이제 산전기 케이스가 좀 복잡하게 나왔을 때 뭐 이런 거를 좀 써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유린 애나이온 갭은 보통은 경우에는 그냥 그런 게 있구나 하고 아시면 되고요. 시험을 볼 때는 전혀 중요하지 않으니까 너무 이것까지 외우시느라고 골머리 썩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역시 시험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 더 할게요. 다음에는 그 하이 애나이온 갭 메타볼릭 애시도시스가 있을 때 추가로 할 수 있는 검사입니다. 이 검사는 이제 델타 애나이온 갭 over 델타 바이카보네이트라는 검사인데 계산이죠. 정확히 말하면 검사가 아니고 요건 뭐냐면은 우리 몸에 지금 하이 애나이온 갭 메타볼릭 애시도시스만 있는 건지 아니면 normal 애나이온 갭 메타볼릭 애시도시스가 같이 있는 건지 또는 메타볼릭 알칼로시스가 혹시 같이 있는 건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하이 애나이온 갭 메타볼릭 애시도시스 있을 때만 한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그러면 이 델타 애나이온 갭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우리 이제 하이 애나이온 갭 메타볼릭 애시도시스니까 애나이온 갭 계산했을 거잖아요. 그 계산된 애나이온 갭하고 정상 기준치인 10과의 차이. 그러니까 애나이온 갭을 그대로 쓰는 게 아니고 거기서 다시 10을 빼는 겁니다. 그 다음 델타 바이오카보네이트는 측정된 바이카보네이트 값과 정상치인 24와의 차이를 씁니다. 그래서 이 둘 다 계산한 다음에 부호 빼고 절대값만 가지고 이렇게 비율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산값이 1하고 2 사이로 나온다면은 하이 애나이온 갭 메타볼릭 애시도시스 하나만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이 계산값이 1보다 작게 나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요 델타 애나이온 갭 분자가 작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말은 원래 하이 애나이온 갭 메타볼릭 애시도시스라면은 요 분자가 상당히 크다. 그래서 요 비율을 보면 한 1에서 2 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이제 1에서 2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도록 이렇게 차이가 나와야 되는데 정상치랑 별로 차이가 없다. 즉 애나이온 갭이 상당히 크게 나와야 정되는데 18, 20 그래 나와야 되는데 애나이온 갭이 정상치보다 크기는 큰데 한 14, 15 이렇게 조금밖에 안 올랐다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건 바로 normal 애나이온 갭 메타볼릭 애시도시스를 동반하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normal 애나이온 갭 메타볼릭 애시도시스 때문에 이제 클로라이드 아이온이 조금 올라갔기 때문에 애나이온 갭이 별로 안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sepsis 때문에 락틱 애시도시스가 있는데 거기다가 노멀 셀라인 인퓨전을 너무 많이 했다. 한 2리터, 3리터 이렇게 해버렸다. 그렇다면은 이제 sepsis, 이제 락틱 애시도시스에다가 이제 그 셀라인에 의한 하이퍼클로레믹 메타볼릭 애시도시스가 동반되었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하이 애나이온 갭 메타볼릭 애시도시스에다가 노멀 애나이온 갭 메타볼릭 애시도시스가 같이 생기면서 pH가 뚝 떨어질 수가 있겠네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계산하면은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또 이런 건 어떨까요? 심한 다이어리얼 디지즈가 있어가지고 이제 가스트로엔테리티스 때문에 이제 다이어리아를 심하게 하고 있었는데 그게 악화돼가지고 sepsis까지 생겼다. 이런 것도 역시 normal 애나이온 갭, high 애나이온 갭 메타볼릭 애시도시스가 같이 온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럴 때 이 계산값이 1보다 작아지게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2보다 크게 나온 경우가 있어요. 그 말은 분모의 델타 바이카보네이트가 좀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은 현재 바이카보네이트 수치가 원래 정상치인 24랑 근접했다는 말이고, 애시도시스만 있다고 하기에는 바이카보네이트가 좀 높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이카보네이트가 증가할 수 있는 거는 메타볼릭 알칼로시스니까, 요거는 그러면 메타볼릭 알칼로시스와 메타볼릭 에스토시스가 같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뭐 예를 들면 sepsis 환자가 구토를 심하게 했다. 그러면은 이제 하이 NI온계 메타볼릭 에스토시스, 이제 sepsis면 락틱 에스토시스와 이제 구토를 하면은 메타볼릭 알칼로시스가 생기기 때문에 둘이 이제 같이 왔구나. 그래서 계산 수치가 2보다 높게 나왔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serum osmolar 갭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기계로 측정한 오스몰라리티와 이제 우리가 계산한 간접적으로 측정한 나트륨 곱하기 2에 글루코스 나누기 18, BUN 나누기 2.8을 더한 수치가 이제 실제 측정한 오스몰라리티와 얼마나 차이가 있느냐, 이거를 보는 건데요. 만약 이 수치가 10 이상으로 굉장히 크게 나온다면 이거는 인톡시케이션이 됐구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요 수치들도 사실 제가 시험을 보면서 이걸 외워서 풀어야 되는 문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산연계 문제에 접근할 때 기본은 히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계산을 열심히 하지 않아도 문제에서 설명해주는 내용을 충분히 읽으면 이 사람이 어떤 산연계 장애를 갖고 있겠구나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위에 거든 뒤에 거든 둘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강조드리지만 산연계 문제 풀 때 이걸 자꾸 식을 외워가지고 계산을 해서 이 사람이 무슨 문제가 있겠구나, 이렇게 파악을 하시려면 문제가 되게 어려워져요. 그보다는 각 산염기 조절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뭐가 있는지를 이해하시고 외우시고, 그 다음에 그거를 문제에 적용을 해가지고 이 사람은 뭐가 있겠구나, 그러면 실제 계산해봤더니 나 예측이 맞네, 이렇게 하시는 게 훨씬 문제를 쉽고 편안하게 풀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단 여러분, 이제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특히 이제 네프롤로지에서 케이스 발표를 하는데 산염기 문제가 있는 산염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이제 주셨다. 그렇다면은 그럴 때는 이런 것들도 한번 써보는 게 환자를 정확하게 여러 가지 각도에서 파악했다는 거를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케이스 리포트 같은 거 할 때 그땐 중요하니까 이런 게 있다는 거는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런 메타볼릭 에스토시스는 어떻게 치료하냐? 결론은 기저질환을 치료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그 에지션스리를 투여하는 거는 대부분 답이 되지 않습니다. 단 그럴 일은 거의 없겠지만 만약에 RTA에서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것들이 나온다면은 그때는 칼륨하고 HCO3를 공급하는 게 답이 될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주의하면서 이제 살펴봐야 할 일렉트로라이트가 뭐냐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게 교정을 하면서 하이포칼레미아가 갑자기 확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교정을 하면서 팔로우업을 해야 될 일렉트로라이트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본다면은 그때는 칼륨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산증을 교정하면서 하이포칼레미아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 중에 시험에 잘 나오고 임상적으로 중요한 얘기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오늘 한 것 중에 핵심은 NI온 갭이라는 게 대체 뭔지, 그 다음에 메타볼릭 애시도시스 중에서 NI온 갭을 높게 만드는 것과 NI온 갭에는 변화가 없는 것들은 뭐가 있는지 딱 이것만 제대로 알고 가시면 충분합니다. 그 외에 뭐 나머지 뭐 유린 NI온 갭 이런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사실 이제 앞에 절반 빼고 뒤에 절반은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일단 책에 나오고 깊게 들어가면 때때로 중요할 수 있으니까 설명을 드렸는데요. 문제 풀을 때도 그걸 알아야 풀 수 있는 내용은 뭐 엔간해선 나오지 않으니까 그냥 이제 그거 너무 외우느라고 이제 애쓰지 마시고요. 그거보다는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 산염기 장애 문제는 히스토리로 풀리는 문제가 정말 많기 때문에 히스토리 잘 보시고 그다음에
각각의 산염기 장애는 어떤 원인에 의해서 생길 수가 있는지 그거를 외우는데 조금 더 신경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메타볼릭 알칼로시스 다루겠습니다. 오늘도 강의 듣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